요기허의 영 애덜트물 발타지 클럽 2장 유산. 장례식 다음날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집에 찾아왔다. 아빠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보통 체격이었지만 양복에 핏이 좋아 날렵해 보였다. 갸름하고 예민해 보이는 흰 얼굴에 비싼 뿔테 안경을 쓰고 숱이 얼마 없는 머리는 올백으로 단정하게 넘기고 있었다. 새엄마와 민준 그리고 삼촌은 식당에 모였고 변호사는 말없이 3명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문서를 한 장씩 나눠줬다.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은 모양으로만 보면 편지처럼 보였는데 맨 밑에 아빠의 서명과 빨간색 도장을 날인한 것이 보였다. 새엄마와 삼촌은 편지를 들어 바로 읽기 시작했고 민주는 간호사에게 좀 들고 있어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부탁해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조금 목소리 좀 작고요. 무척 짧지만 내용이 명확해서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가 문서의 내용을 다 읽었을 무렵 새엄마와 삼촌은 이미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상태였다. 새엄마는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의 표정으로 눈알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삼촌은 무척 화가 나서 얼굴을 푸르락 하고 있다가 급기야 편지를 커버에 쌓인 채로 구기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새엄마는 울음이 터졌고 변호사는 난감한 얼굴로 그 두 사람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물론 그들이 왜 그러는지 민주는 잘 알고 있었다. 아빠는 회사와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물려줬다. 굳이 새엄마나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미성년자인 특성을 감안하면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할 테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증 환자인 민준에게 무언가 일이 생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경우 새엄마나 삼촌이 아닌 모 자선단체에 100% 기부하라고 했다. 물론 민준이 별도로 그 두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아빠는 평소에 자신이 민준보다 반드시 나중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이 죽는 것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뒤따른 변호사의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엄마와 삼촌이 아빠의 유산 중 0.0001%라도 원한다면 민준을 잘 보살피고 나중을 위해 그와 잘 지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과 달리 민준은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빠 회사의 가치만 3조가 넘었고 그 중에 5천억 가까이는 현금이었다. 회사에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그가 이루어낸 결과물들은 아예 금전적인 가치를 따지기가 힘들 정도였으니 이제 그는 실로 억만장자가 된 것이었지만 물리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지금보다 뭔가 나아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보살펴줘야 할 사람 둘이 저렇게 실망하고 열받아 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었다. 민준의 친엄마는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를 깊이 사랑했던 아빠는 1년 넘게 시리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다가 회사 일로 알게 된 새엄마와 만났다. 새엄마는 30대 초반에 자신의 벤처 투자 회사를 차린 후 승승장구해온 금융 전문가로 외모도 출중해서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넷에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결혼도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미 본인도 SNS 셀럽인데다가
신랑인 아빠가 천재 과학자이자 억만장자이면서도 나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고 그 아들인 민주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상하게 하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부러움과 위안을 동시에 주는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가난한 대학원생이던 시절부터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함께하며 뒷바라지했고 몸이 불편한 민준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그리고 힘든 중에도 집에 항상 웃음꽃이 피게 해줬던 그런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니 새엄마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은 들었다. 더욱이 아빠와는 달리 친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준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그녀를 마음속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었으리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엄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친엄마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빠에게는 복잡한 사업 문제들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싱싱한 젊음의 에너지까지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였을 것임에 틀림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녀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지켜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간호사들이나 도우미 아줌마를 대하는 태도도 예의는 지켰지만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하듯 의례적이고 차가웠다. 민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자면 아빠와 같이 있을 때 혹은 카메라 앞에 있을 때와 단둘이 있을 때 판이하게 달랐다.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일상사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했고 때로는 싫다는 아빠를 억지로 출연시키기도 했다. 자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과 같은 엘리트 플러스 인싸 플러스 고소득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노골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아빠가 새엄마를 민준에게 소개해 줬던 것은 결혼식 2에서 3주 전의 일이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그는 그녀와 함께 민준의 방에 들어왔다. 아빠가 얘기했던 분이야. 쑥스럽게 그는 말했고, 네가 민준이구나 하며 새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나 TV에서만 뵀었는데 반갑습니다. 민준의 음성 발성기가 그녀를 반겼다. 달걀형 작은 얼굴에 약간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약간 얇긴 했지만 폭이 넓지 않아 적당한 크기의 입술.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그녀는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다만 아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 때는 다소 차가워 보였고 SNS와는 달리 별로 말이 없는 타입이었다. 그들은 의례적인 덕담을 주고받았고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 약간 어색해질 무렵에 그녀가 아빠와 거실로 내려가겠다며 작별 인사를 한 뒤 약간 연민 어린 눈빛으로 민준의 손을 잡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찰리가 새엄마를 향해 경계 태세를 취하며 여차하면 달려들어 물기라도 할 것 같이 잇몸을 드러내며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찰리, 왜 이래? 이제 가족이 되실 분이야. 워낙 천사견이라 불리는 리트리버인데다 거기에 약간의 게으름까지 더해져서 웬만한 손님은 거의 무시하고 오라고 간식으로 꼬셔도 그냥 앉아서 꼬리만 치던 녀석은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녀를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듯 무섭게 대했다. 그게 이유였을까? 그녀는 결혼 후에 다시는 혼자서 민준의 방에 오지 않았다. 어려서 일찌감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잃고 삼촌과 아빠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천재였고 좋은 성품과 성실성을 갖췄던 아빠와 달리 삼촌은 놀기 좋아하고 주위의 유혹에 약한 그냥 평균 혹은 약간 평균 이하의 아이였다. 아빠가 과학고 조기 졸업, 카이스트 조기 졸업, 미국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 등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가난한 고학생에서 대한민국, 아니
글로벌 과학의 미래를 짊어지는 20대 대학 교수로 탈바꿈하는 동안 삼촌은 겨우 지방의 이름 없는 전문대 하나를 졸업하고 아빠의 도움으로 입사한 전자회사의 냉장고 수리기사로 연명하고 있었다. 능력은 한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이유에서 3년 전 벤처회사를 차릴 때 아빠가 삼촌을 직원으로 데려왔는데 전자는 관리와 총무의 실무를 맡을 직원 중 하나라고 여겼지만 후자는 자신이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되기라도 한 듯 혹은 재벌 2세라도 되는 듯 생각했다. 입사 초반에 삼촌은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다가 기존 직원들과 많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아빠한테 크게 혼나곤 했다. 두 사람이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도 크게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좀 진정되기는 했지만 삼촌은 형을 도와 큰 사업을 벌여보려는 자신의 충정을 몰라주고 시답지 않은 일만을 맡기는 아빠에 대한 불만을 내적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의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해마다 10배씩 100배씩 커질수록 이런 불만의 크기, 아빠와의 거리도 늘어나기만 했다.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삼촌은 민준이 어렸을 때 한 집에 같이 살았고 매일같이 재미있게 놀아주곤 했다. 아빠와 15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삼촌이라 민준도 그런 그를 친형처럼 따랐다. 조카의 몸이 불편해지자 누구보다도 그런 그의 상황을 동정하고 혼자 휠체어를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는 한동안 매일 그를 매일 산책시켜주기도 하고 아빠나 친엄마가 잘 몰랐던 웹툰, 게임, 성인 동영상의 세계로 민준을 인도해 주기도 했다. 아빠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도 민준은 늦게까지 웹툰을 봤고 모르는 새 잠이 들어버렸다. 하지만 아침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아빠가 읽어보라고 했던 BMI 관련 연구 논문 자료가 화면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발타지의 웹툰이 나와 있어야 할 자리에 말이다. 더 황당한 건 그 자료가 민준이 보는 앞에서 닫히고 다시 웹툰이 열려서 정확하게 그가 읽던 페이지에, 즉 잠들기 직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마치 컴퓨터 수리할 때 원격으로 접근해서 작업하는 걸 보는 것 같았다. 또 한 번은 그가 잠깐 동네에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적도 있었다. 물건이라고 해봤자 평범한 17살 소년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고 심전도기, 호흡기, 약통, 모니터, 컴퓨터 본체, 라우터 등 주로 민준이 생존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있었는데 위치나 방향은 모두 산책 전 그대로였다. 너무 완벽하게 변함이 없어서 마치 누군가 방 사진을 찍어놓고 물건들을 움직인 다음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심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다. 문제는 이 찝찝한 느낌을 딱히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빠의 유언이 알려지기 전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삼촌과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구든 혹시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이 수상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자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좋은 이유는 아닐 것이었다.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를 잃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민준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가 헬멧을 쓰기 전에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눌하고 속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피곤할 텐데도 밤새도록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었다.
희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많은 시름들이 저절로 해소되곤 했었다. 이젠 그럴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나에게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나?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지만 아주 단순한 관심사의 공유를 출발점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꽤 깊은 속내까지 서로 털어놓게 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 특히 건강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민주는 우선 다음 산책 때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들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날은 수빈이 담당 간호사였다. 들어온 지 3개월 남짓, 3명 중 가장 어리고 미숙한 그녀였지만 왠지 민준과 잘 통했다. 글래머 몸매, 호감형 얼굴, 넘치는 유머 감각은 덤이었다. 민주는 산책을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부탁해서 한 가지 트릭을 걸었다. 물론 그녀도 100%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수빈은 방문을 닫고 난 후 바닥과 문이 만나는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였다. 산책을 갔다 와서 만약 그것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면 누군가 민준의 방에 몰래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초봄에 차가우면서도 약간의 따뜻함을 안고 있는 바람을 쐬고 나서 들어와 그는 수빈에게 테이프를 확인해 봐 달라고 했다. 끊어져 있네? 근데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수빈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민준에게 물었다.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명확한 설명 없이 민준은 그녀에게 테이프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는 두동강 난 테이프를 손에 붙여 그에게 보여줬고 민준은 됐어 버려줘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자신을 침대에 눕혀달라고 했다. 산책 중에 집에 있었던 것은 새엄마와 삼촌 2사람뿐이었다. 민준이 산책 나간 시간 동안에 CCTV를 검토해봐도 막상 자신의 방 안팎으로 카메라가 없었기에 해당 시간 내에 2사람 중 누가 2층에 올라온 적이 있었나를 가지고 추측할 방법밖에 없었는데 2사람 모두 민준의 산책 중 한 번씩 2층 작은 거실에 올라온 것이 카메라에 눈에 잡혔다.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민준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타지 클럽의 단톡방에서 친구들을 소집했다.